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투자 시장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요. 투자 시장의 분위기, 또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가 1.5%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각각 2.4%의 상승률, 그리고 S&P 500 지수는 1.9%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사실 간밤에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GDP가 1.1%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를 크게 하회하긴 했었는데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이 쏟아져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요, 이러한 경제지표 부진을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금리 결정까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승을 과연 좋아할 수만 있을까라는 부분들 의문이 남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올라섰습니다.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10년물도 올라서서 3.5%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9,000달러 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29,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3만 달러를 또 한 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900달러 선으로 1,900달러 선 겨우 지켜내주고 있지만요. 다시 한 번 더 2,000달러 선을 도달해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리플은 0.46달러로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카르다노 에이다가 리플 뒤를 이어서 시총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헥스코인, 폴리곤 1%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2달러 선으로 크게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29,000달러 선을 지켜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의 시세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에 관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과연 승인이 날까요? 3분기에는 승인에 관한 결정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간밤 외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CEO가 GBTC의 현물 비트코인은 ETF 전환 여부가 3분기 말까지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현물 ETF 승인은 아직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현물 ETF 승인을 왜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현물 ETF가 출시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의 규모도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 상품을 투자하는, 이른바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도 쉽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오기에 풍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블록비치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CEO가 27일 코인데이스 컨센서스에 참가를 해서 올해 3분기 말에 175억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이 날 그런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물 ETF가 신탁 상품이 이렇게 현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여부가 그러니까 올 하반기 초반쯤에는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 요청은 지난번에 SEC가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승인이 날지 나지 않을지에 관해서는 확답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지금 SEC의 횡보를 보자면 암호화폐에 무조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로 현물 ETF가 어떤 결판을 내릴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SEC 코인베이스 역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가 SEC에 관해서 고소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SEC 측에서 코인베이스를 또 한 번 역고소했습니다. 일단 이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적법한 규정,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에 관한 청원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SEC는 되려 역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현재 명백하게 증권을 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법은 명확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증권거래소, 청산소, 브로커와 딜러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또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코인베이스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증권법 위반이라면 상장 당시에는 왜 막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SEC의 게리 겐슬러와 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트위터 유저들은 이러한 또 갑론을박을 문어대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머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어대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항들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CNBC는 이러한 SEC 횡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CEO의 고소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SE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서 지속된 공개 답변 청원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EC는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규제하겠다라는 본격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법적인 조치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러한 사항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날이 커져가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브리핑까지 마쳐보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재영의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은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열리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채널에 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사실 어제만 해도 9만 명대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1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간다라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힘에 제가 또 힘을 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저희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홍콩 거래소가 열렸다. 중국 자본은 얼마나 들어올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다들 이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자, 홍콩 거래소가 드디어 열렸고요. 이제 얼마 뒤면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 하는 거는 자, 홍콩의 거래소가 열렸다라는 게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서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여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한 기사 블룸버그 통신에서 제일 먼저 전해왔는데요. 제가 또 자료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SFC는 홍콩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가 열리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보다 자세히 좀 하나하나 이 이야기를 집어가 보자면 사실 여러분 홍콩은요. 중국과는 또 현재는 다른 나라이지만 중국과 또 시위를 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정부 자체는 홍콩을 자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적인 규제들이 중국 정부에 관한 영향력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을 했잖아요. 금지를 시키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라는 이슈가 우리 시장에 있었었고 그게 악재로 좀 다가왔었는데 그래서 홍콩 거래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과연 홍콩 정부만의 독자적인 생각일까?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에 관한 그런 의구심들 충분히 들을만 할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한 내용을 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홍콩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를 강력하게 반발하기 이전에 홍콩은 암호화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때는요. 크립토닷컴, FTX, 비트맥스 등의 글로벌 거래소를 비롯한 유명 암호화폐 기업들이요. 이 홍콩에서 본거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도 크지 않았었고 다양한 세제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홍콩에서 또 본사를 두고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자 또 이 기업들도 홍콩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홍콩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안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6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또 법안들을 실제로 내놨는지 한번 보자면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SFC 위원장, 즉 홍콩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요. 다음 달 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규제 프레임워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150건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안들이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했고요.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러한 법적인 규제가 점차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알트코인에 관한 또 거래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자본은 얼마나 들어올지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먼저 필두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시 한번 재개하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국 역시도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개방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 우회해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저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홍콩의 거래소를 재개하는 것에 환호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라별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지금 전체 비트코인 수량 중에서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줄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중국에 관한 규모가 확 줄어들었고 미국의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중국이 차지했었던 점유율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은 왜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할까요? 그 부분에 관한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일머니다라고 해서 유가를 구입하려면 달러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위안화와 루블화로 석유 거래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 미국에게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공교롭게도 CBDC에 관해서 가장 선두적인 국가입니다. 앞으로 월급도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은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가 왔을 때만큼은 달러가 아니라 또 중국화로 또 중국의 위안화로서 어느 정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만 국한이 되고요. 그 나라와 협력을 맺은 국가에만 국한이 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데 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한 대안이 없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을 하루빨리 또 선점을 하는 것이 전 세계 통화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지금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어느 정도 공격적인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홍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관한 문을 열고 있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점유율,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러한 홍콩 거래소의 다시 한번 개방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중국의 의도다라고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열리게 되고 이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영향이 없었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홍콩 거래소가 열렸다라는 거는 중국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에 중국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거래를 허용하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제가 가정한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중국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홍콩 거래소가 열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고 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자, 2분기의 반등은 어렵다. 하지만 의외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왔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에서 리포트가 또 발행이 됐는데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글래스노드는 그러니까 2분기에는 1분기만큼의 큰 상승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글래스노드의 공식적인 데이터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태를 나타내는 그런 온체인 지표인데요. 지금은 확실히 불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의 시세를 좀 파악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역대급의 불장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글래스노드 리포트 그리고 글래스노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차트를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조금 첫 번째로 알려드릴 그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ASOPR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는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이요. 수익에 관한 손익 분기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상태일지 또 손실 상태일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손익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 쉽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는 곧 매도 압력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글래스노드는 보는 건데요. 사실상 시장의 시세에 따라서 우리 보유자분들의 포지션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손익 분기점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또 한 번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의 달러 이익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달러는요. 미국인들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좀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달러를 통해서 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혹은 다른 코인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미국 달러의 이익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와 비슷한 수치다라고 하는데 글래스노드에서는 미 달러의 이익 규모가 2019년도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9년도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은 달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했던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도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좀 분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달러 표시 이익의 규모가 2021년 주기 최고치를 훨씬 밑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을 불마켓이다라고 하죠. 이런 불장에서 미국 달러의 이익 규모 역시도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수치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치로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승폭을 좀 많이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게 글래스노드의 입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표도 한번 보시자면요. 일단 실현된 자본 역시도 그렇게 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현 자본들은 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상당한 성장을 경험한 이후에 2022년도에 상당한 순자본 유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마침내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성장과 긍정적인 자본 유입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안정기를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겪고 있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관해서는 조금의 의무감을 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에서 우리 이 파생상품 관련한 지표를 가져왔는데 파생상품 관련한 지표가 역대 최저치다라고 합니다. 즉 시장에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강제 청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런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규모가 좀 줄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나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시장이고요. 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인사이트는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